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분이 계시네요. 자, 공주새님, 그 다음에 환한 나시 조아님, 그리고 청해 피싱TV님. 자, 내일 여의도에서 장용진 TV 식구들을 만나면 엄청 반가울 듯 아시죠? 라고 하시면서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스타벅스 앞. 자, 내일 우리 한번 모여보죠. 예. 제가 내일 오후 4시에 그 투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그 순간을 지켜보도록 하죠. 예. 제가 내일 방송할 준비 미리 다 해놓고 후딱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라도 우리 얼굴 좀 볼 수 있는 시간 했으면 합니다. 5번 출구 스타벅스 앞. 저는 아마 2시쯤 가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2시 조금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네.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판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까지 이 한동훈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는 한동훈도 참 미워하는데 판사도 미워하잖아요. 예, 조국을 감옥에 보낸 판사들 참 밉죠. 그랬는데 그 판사들도 이번에 쿠데타군, 계엄군의 체포 대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법원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현직 판사가 체포 대상이 되느냐? 전직 대법관, 전직 대법원장이 체포 대상이 된다는 것도 황당했죠. 김명수, 권순일을 잡아가둬라. 근데 참 판사들도 웃겨. 김명수, 권순일을 잡아가둬라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이 없더라고. 지금 윤석열이가 잡아가두려고 했던 판사들 중에 1번이 누굽니까? 김명수 전 대법원장. 2번이 누굽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이에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대표한테 무죄 선고해줬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낙인이 찍혀있죠. 이거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가 어거지 쓴 게 지금 그대로 먹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권순일 대법관을 이렇게 몰고 간 것은요,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예요. 얘가 계속해서 권순일 때문에 이재명이 무죄 선고받았다는 식으로 맨날 끌고 갔거든요. 그 택도 안 되는 소리인데. 자, 그래서 지금 권순일 대법관이 이번에 찍힌 것 같아요. 아무튼 권순일, 김명수 얘기가 나올 때 판사들 그렇게 성질 안 부렸어. 대법관, 대법원장이 체포 대상에 들어갔다는데 이거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자기 입맛에 안 맞는 판사였다고 해서 보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던 판사 새끼들이 현직이 체포 대상이 됐다니까 발끈하고 들고 일어납니다.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한대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솔직히 그래봤자 니들이 뭐 할 건데? 판사들이 뭐 할 건데? 아니 얘들이 분노를 한다면 김명수, 권순일 여기서부터 분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전직 대법원장, 전직 대법관이 체포대상, 계엄군 체포대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에? 김명수가 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명수를 이제 와서 감옥에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윤석열이. 이런 개 씹새끼. 권순일이 미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무죄 선고했다고. 이런. 그런데 대법원장, 대법관이 계엄군 체포 대상에 올랐다고 할 때는 입 탁 닫고 있던 판사들이 갑자기 현직이 체포 대상이다. 그러니까 우르르 들고 나와. 아이고. 참 판사들도 수준이 다 거긴 거예요. 이게 판사입니까? 아이고. 그냥
혀가 절로 차진다고요. 그죠? 자,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이게 있었습니다. 이재명 무죄 준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3일 계엄령 선포 직후인 여인영 국군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의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 중에는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자, 이거는 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 수사 국가수사본부 조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누구누구가 체포 대상에 포함됐나요?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방첩사령관이 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정치인하고 한 15명 정도의 위치를 파악해 달라더라. 그래, 불러봐라. 근데 불렀는데 김동현이라는 판사가 있더라. 근데 이 김동현 판사가 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해준 바로 그 판사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을 했다고, 예, 그래서 야, 이 새끼도 잡아와 라고 했다는 거죠. 결국에 김명수나 권순일도 잡아오라고 한 이유가 지 입맛에 안 맞는 판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잡아와 한 겁니다. 그렇다면 판사들은 어디서부터 승질을 내야 돼? 예, 김명수, 권순일부터 성질을 냈었어야지. 근데 왜 그때는 입 쳐닫고 있다가 갑자기 김동현 이름 나오니까 빠르르 떨고 나오는데 이런 족같은 새끼들, 니들이 그러고도 판사냐 이 씹새끼들아. 아이고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판사들아. 아이고 니들이 그러고도 판사냐. 아우 정말 이런 자들한테 우리 국민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아찔해. 정의도 없고 헌법도 없고 법률도 없고 오로지 제 한 몸 사는 게 바쁜 새끼들이잖아. 그러니까 전직 법관이든 전직 대법원장이든 그들이 감옥에 가봤자 나하고는 상관없었던 거야. 근데 현직 판사 어이쿠 그럼 나도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이런 애들을 판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참 저열합니다. 그죠? 저열해. 아무튼 지금 현재 판사들은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지난번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할 때는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판사 사찰 문건에서 어느 판사는 성향이 어떻고 자기 그 가족이 어디 다니고 무슨 문제가 있고 요거를 이렇게 탁 적어놨잖아. 특수부 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이른바 공안사건,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사건. 이 사건이 윤석열 때 터졌죠. 예. 이 사건에 이어서 또 터진 거예요. 법원 판결에 따르면요, 이 판사 사찰 문건 이것만 가지고도 윤석열은 검찰총장직에서 쫓겨나야 할 사람이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검찰총장직에서 쫓겨나야 될 사람이다. 그것만 가지고도.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법원이 무죄를 딱 선고해 주죠. 아이고 그러니 이게 판사냐고. 그따구로 구니까 윤석열이가 판사 잡아가둔다 그러지. 택도 아닌 결론을 택도 아닌 판사가 윤석열한테 갖다 바치고 검사한테 갖다 바치니까 제대로 조금이라도 좀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판결을 내리니까 바로 찍혀가지고 체포당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한민국 판사들이 판사들이 검사한테 맨날 쫓겨다니고 검사들이 맨날 판사들을 후려잡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판사 사찰 문건은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자, 누가 보더라도 이건 블랙리스트죠.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은 이게 잘못이냐라고 했어.
이게 뭐 이게 사찰 문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냥 분석 문건인데 판사 분석한 문건인데 이게 잘못됐어? 그때 분위기가 그거였어요. 사실 판사 사찰 문건 지들이 먼저 공개했어. 판사들이 검사 새끼들이 판사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상한 문건 만든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야, 그런 문건 없어. 라고 하더니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이런 문건이야. 자, 이게 사찰 문건이냐? 하고 내놨는데 이 문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런 문건을 만들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한 거야. 윤석열이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놓고서는 계엄령을 터뜨려놓고서는 지가 반란을 일으켜놓고서는 내가 뭔 반란을 했는데 내가 뭐가 반란인데 라고 뻔뻔스럽게 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 판사 블랙리스트 만들어놓고 뭐 이게 뭐 어때서? 지가 먼저 공개해주면서 이게 뭐 블랙리스트야? 라고 뻔뻔스럽게 굴었던 자다 보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지 뭐. 자, 아무튼 이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때부터 판사들이 제대로 대응을 안 하고 그때도 사실 윤석열이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때문에 검찰총장직에서 징계를 받은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건 윤석열이가 자신이 받은 징계가 억울하다면서 이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블랙리스트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건 1심에서는 블랙리스트가 맞고 징계가 정당하다 판결 나왔는데 2심에서는 뭐 징계 정당 안 하다라고도 판결 났어.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겼어. 기억하시죠? 그거 당시 법무부 장관이 누구? 한동훈. 안 그랬으면요 윤석열 대통령직에 대한 위기가 그 전부터 왔을 거야. 그러니까 봐봐, 판사들이 이때부터 이상한 판결을 내리니까 이런 판결을 내리니까 얼마나 검사들이 판사들을 가짱케 받겠어.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이씨 내 입맛에 맞는 판결 내려주는 판사도 맞는데 저 새끼는 왜 내 입맛에 맞는 판결 안 내려줘? 저 새끼 잡아 족쳐. 이런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판사들 잘못한 거야. 판사들 지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대우를 받는 겁니다. 기자들도 마찬가지야. 기자들이 검사들의 딸랑이로 살아봐. 평생 딸랑이 취급받지. 등신 새끼들, 비응신 새끼들. 그래가지고 지 꽁꽁물 하나 얻어먹으면 그게 뭐라고? 바보 새끼들. 자, 아무튼 법원이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유영재 판사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법원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차례 강력한 주장을 펼쳐왔던 유영재 판사. 이 유영재 판사가 대구에 갔다가 이번에 남양주 지원에 와서 근무 중인데 이 유영재 판사가 직접 윤석열 보고 사죄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판사는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 될 수 없다. 위헌 위법하고 무도한 비상계엄은 사법을 겁박해 무너뜨리려 했다. 윤석열은 김동연 판사와 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죄하라 라고 요구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다야. 유영재 판사가 옮기는 게 다야. 막 난리가 나야 될 것 같지? 아니야, 이게 다야. 댓글은 좀 달렸다 카대. 근데 이게 다야. 우리 같으면 지금 난리가 났어야 정상 아닌가? 검사들 같았으면 지금 뭐 100건의 글이 올라왔네, 200건의 글이 올라왔네, 이랬어야 정상 아닌가? 근데 얘들은 뭐 얘가 끝, 유영재가 끝. 아이고, 이라니 판사들이 맨날 검사들한테 씹히지. 자, 대법원에서도 물론 입장이 나옵니다. 중대한 사법권의 침해다라는 입장이 나와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법치 국가에서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 신속한 사실 규명과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다. 아니, 나는 니들이 그런 일 당할 줄 알았어. 왜? 뭐? 그러니까 조국 같은 사람, 니들이 조국 같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니까 이런 일 당하는 거야. 윤석열 입맛에 맞게, 예? 세상에 아무리 그렇지만 아무리 사람이 노골적이라고 하더라도 조국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날 올해 4월 11일 그날 딱 맞춰가지고 조국 대표 사건 재판부를 배당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재판부 배당 안 하고 질질 끌다가 이 사건을 조국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당선된 날 배당을 합니까? 이게 정말 개새끼 아닙니까? 그리고 재판부도 되게 희한하게 만들어뒀죠.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재판부에다가 이 사건을 몰아주죠. 한 명이 있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이 한 명 더 있긴 했는데 그 대법관은 조국하고 너무 가깝다는 게 널리 알려져 있었어. 그래서 이 대법관은 스스로 이 사건에서 기피 신청을 합니다. 빠져요. 나는 이 사건 안 받는다고. 그럼 결국 뭡니까? 윤석열이 임명한 판사들 가지고 조국 대표 사건이 치러진 거예요. 애시당초에 그렇게 끼워 맞춘 거지, 씨발 새끼가. 그딴 식으로 하니까 윤석열이가 이따구로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이따 대고 나중에 성명서 발표하면 뭐 할 건데. 자, 아무튼 지금 법원이 난리가 나기는 났나 봐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문제는 엉뚱한 데서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문제냐고요? 네. 제가 지난번에 김동연 부장판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죠. 김동연 부장판사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제가 아마 한 2주 전쯤일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나온 직후에 사람들이 김동연 부장판사를 엄청 띄우길래 제가 그랬죠. 김동연 부장판사 믿지 마라. 그러면서 김동연 부장판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런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연 부장판사는 3명이라고요. 서울중앙지법에만 3명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김동연 판사가 3명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기억하실 겁니다. 김동연 부장판사 중에 1번이 이 판사예요.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법관 대회를 만들 때 이분이 참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자, 제가 알기로는 이 김동연 부장판사는 고대인 걸로 알아요. 자, 그 다음에 김동연 부장판사가 또 다른 김동연이 있습니다. 자, 앞에 보여드린 이 김동연은 75년생 김동연입니다. 75년생 김동연.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김동연은 73년생 김동연. 5년생 김동현은 이 사람은 서울 출생이라고 합니다. 서울이 고향인 사람이고요. 73년생 김동현은 전남 장성이 고향이라고 되어 있으나 부모님 고향이 전남 장성일 뿐 본인은 서울 사람이다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아무튼 73년 김동현과 75년 김동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73년 김동현은 전형적으로 귀족 판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세요. 주로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근무를 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김동현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판사인 김동현 부장판사가 있습니다. 즉 김동현 부장판사는 그래서 모두 3명입니다. 그럼 이 가운데 이재명 대표 사건을 맡았던 김동현은 누구? 73년생 김동현입니다.
73년생 김동연. 저는 이 73년생 김동연 부장이 딱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보적인 사람 아니라고. 뭐 여기저기에서 엄청 재판 잘하는 판사다라고 띄우고 있지만 그닥 뭐 그렇다고 보기도 좀 어렵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보수 쪽에 훨씬 가까운 판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맨 처음 보여드린 75년생 김동연은 좀 진보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73년생 김동연은 진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냥 출세에 약간 지향적인 김동연이고 보수 쪽에 많이 치우친 김동연입니다. 73년생.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열심히 설명드리면서 이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문제는 김동연이 3명이 있다 보니까 법원 안에서도 맨날 헷갈린대. 그래서 몇 년 그 옆에 항상 김동연이라고 쓰면 괄호해가지고 기수를 쓰거나 나이를 쓰거나 합니다. 73년생 김동연이 아마 31기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73년생 김동연이 30기, 75년생이 31기,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김동연이 변호사 시험 2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법원 내에서도 많이 헷갈린답니다. 저도 지금 헷갈린다는 말을 하면서도 헷갈리죠. 얼마나 헷갈렸겠어.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의 문제는 뭐 김동연을 찾지 못해서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더 빡 돌았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럴싸하죠. 예. 김동연 잡으려다가 김동연이 3명이나 되네. 어떡하지? 그러다가 괜히 M1 사람을 잡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자기들끼리 헷갈려가지고 김동연 아닌 사람을 김동연이라고 붙잡아 올 가능성도 있지. 네. 그래서 중앙지법이 더 발끈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종합하면 뭘 의미한다? 지금 그 법원이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 자기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전직 대법관, 대법원장이 거론될 때까지만 해도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판사들이 이제 내 문제가 될 수 있겠네, 아니 내 문제네 하기 때문에 발끈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번 주제를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죠. 판사 믿을 거 없어. 판사는 원래 판사야. 걔네들은 원래 그런 놈이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원래 판사들의 습성이 그래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이다라고도 합니다. 자, 이 논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Why Adolf Hitler spared죠. Why Adolf Hitler spared the judges? Judicial opposition against the Nazi state. 왜 아돌프 히틀러는 판사들을 아주 우대했을까? Judicial opposition, 사법적인 저항, against the Nazi state, 나치 정권에 대항했던 사법적인 저항,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요. 자, 요 주제를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을 볼게요. 저기 abstract가 이게 보통 초록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약을 한 거, 논문 전체 요약을 abstract라고 하죠. 요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치 정권은 자유주의 독일법을 억압, 차별, 대량 학살의 도구로 기꺼이 변형시킨 충성스러운 판사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일부 판사들의 저항이 있었지만 대체로 법원에 어떤 특별한 제약을 가하거나 판사들을 탄압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자, 그러니까 아돌프 히틀러는 판사들을 굳이 갈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었네? 독일도 그랬네? 아니, 미국도 그래요.
판사는 못 믿는다는 겁니다. 네. 현직 판사가 체포 대상이다. 아우, 지금은 발끈하는 것 같죠? 예. 근데 얘들 윤석열이가 정말 이번에 쿠데타에 성공했으면 이렇게 발끈했을까요? 참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예. 판사 믿을 거 없습니다.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법원, 그래 봤자야.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의